타이포그래피를 배웁시다 시간에 오셨습니다. 저는 김경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글자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글자를 인식하고 그리고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러한 얘기를 타이포그래피 시간에 먼저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학문을 배울 때 아니면 타이포그래피를 포함한 어떤 새로운 영역을 배울 때 개념적인 정리를 먼저 하고 시작하면 더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태초에 모든 문자는 이미지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타이포그래피를 얘기하려면 먼저 문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문자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한 15,000년 전쯤으로 추정되는 라스코의 동굴 벽화인데요. 이 벽화를 한번 살펴보면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죠. 뭐 소 같은 이미지도 있고 동물들도 보이고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 이런 일종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이 모여서 문화를 이루게 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문화의 배경이 되는 것이 문자가 생성이 됐을 거고, 문자를 통해서 기록을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다른 기록물이 있죠. 이거는 좀 더 문자에 가까운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기호 체계를 만들어서 약속하고 그리고 그 기호의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문화를 이루게 되고, 그것이 문자와 언어를 공유하는 그런 기반이 되었다고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로만 알파벳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알파벳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변화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고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크레타 문자의 그림 문자에서 출발을 해서 뭐 그리스 로마 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뭐 라틴어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만 알파벳이 지금 우리가 쓰는 ABCD의 형태를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최초의 모든 문자가 이미지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자가 상징성을 가진 약속된 기호 체계라고 한다면은 한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각골 문자 이미지를 보고 있는데, 아시아에서도 이런 이미지성, 문자의 이미지성을 살펴볼 수 있죠. 윗줄에 보시는 그림 문자는 중국에서 이제 발견이 됐겠죠. 각골문에서 출발이 된 건데, 아래 이미지랑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쉽게 어떤 한자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를 상징하는 해자고, 월, 그리고 물, 비, 나무, 개 이런 식으로 개견자의 형태를 보이기도 하고, 비우자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한자의 모습도 이런 상형 문자에서 출발을 했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랫줄에서 지금 보시는 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이 만들어지는 형태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도표예요. 그래서 발성기관을 상징해서 그 기본 글자의 형태들을 만들고 획을 첨가하면서 그 소리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문자라는 것이 이미지의 성질을 담고 있다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자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보는 글자와 읽는 글자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문자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아니면 태생적으로 이미지라는 그런 이미지성을 타고났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흔히도 우리는 글을 아니면 문자를 읽는다고 표현하지 본다고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우리가 텍스트를 아니면은 글자를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글을 읽는 것, 텍스트를 읽는 것을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두 개로 한번 나눠봤어요. 표현적인 타이포그래피하고 기능적인 타이포그래피라고 이렇게 나눠봤는데, 타이포그래피 할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글자를 이미지로 보고 그리고 표현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고, 하나는 이제 우리가 텍스트 같이 읽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기능적인 타이포그래피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적 타이포그래피는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시각적인 감흥을 어떻게 주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아까 문자가, 우리가 쓰는 문자들이 이미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문자 그 자체가 발산하는 이미지의 생성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디자인을 여러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미성,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하는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매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아무리 기능적이고 어떤 논리적인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미적인 부분을 배제하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래서 문자가 가지는 이미지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지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더 강력할 것인가? 우리가 디자인을 했을 때. 아니면은 문자가 주는 메시지가 더 강력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로 전달하는 메시지는 타이포그래피에서 표현적인 방식이라고 우리가 한번 임의로 규정을 해보고,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이미지의 문자 아니면 문자의 이미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는 조금 무의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설명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전달하는 메시지, 아니면 이미지화되어 있는 글자가 전달하는 메시지, 또는 문자 그대로의 문자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차후에 이제 강의가 이어지면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고 디자인 되는지, 그런 방법론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표현적 타이포그래피를 하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래픽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이제 두 그래픽 작품들은 데이빗 카슨이 1993년쯤 이렇게 디자인한 것들인데, 레이건이라는 포스트 모던의 대표적인, 포스트 모던 디자인에서 대표적인 그런 매거진들 중에 하나의 작품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데이빗 카슨은 그래픽 디자인이나 이런 디자인을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사였고, 디자이너가 되기 전에는 교사였고, 서핑 선수였기도 했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서핑 보드에 있는 그래픽들을 이제 보면서 스스로 이제 터득을 한 거죠, 디자인들을. 그러면서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와 맞물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규 교과목을 배우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래픽의 원리, 조형의 원리를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네빌 브로디의 작업인데, 블러라는 폰트를 네빌 브로디가 개발을 했죠. 아주 유명한 그래픽 디자이너잖아요. 그래서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아주 실험적인, 그리고 새로운 언어의 창조 도구로서 타이포그래피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그래픽 디자인에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앞에 데이빗 카슨의 예시보다는 좀 더 정교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그리고 폰트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그런 텍스트나 아니면 문서에서 보는 그런 문자들의 형식과는 굉장히 다르죠.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감정이나 감각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빌 브로드가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중요한 것은 쓰여진 단어가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쓰여졌느냐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쓰여졌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도 뭐 유명한 디자이너가 했던 얘기라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한번 비평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적인 타이포그래피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아까 두 디자이너의 사례에서 봤듯이 디자인들이 특별하게 어떤
기능을 배우거나 방법론을 배우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하면 그러면 그런 감정을 아니면 우리가 느끼는 것들을 예술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빌 브루드가 했던 얘기 중에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글자가 단순히 글자에 머무르지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인 언어이고, 그리고 디자인의 한 형태가 우리의 그 감정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감정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수단이다라고 표현적인 관점에 포커스를 더 맞춰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자의 또 다른 형태가 있죠. 바로 캘리그래피죠. 캘리그래피를 타이포그래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제가 타이포그래피의 아주 개념적인 어원과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캘리그래피는 타이포그래피라고 할 수는 없어요. 붓글씨이고, 그리고 표현하는 어떤 회화적인 그런 에너지를 담아서 글자를 쏟아내는 그런 회화적인 표현에 더 가까운 거죠.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강병인 선생님의 캘리그래피 글자를 가져온 것인데, 이미지성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글자의 기능도 아주 잘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능적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표현적인 방법의 관점에서 타이포그래피의 범주를 얘기를 했다면, 기능적이란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이렇게 뭐 아이패드로 이렇게 문서를 본다거나 프린트된 어떤 문서를 볼 때 공문서 같은 것들, 그런 데서 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글자들이 모여 있는 타이포그래피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기능적인 타이포그래피도 시각적인 감흥을 어떻게 주는가에 초점이 어느 정도는 맞춰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문서가 있어요. 지금 글자의 덩어리들이 페이지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면 위에 내용들을 이렇게 글자들이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되어 있고, 서체도 정갈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간이나 행간들도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어떤 문서의 디자인이죠. 책의 내지 디자인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능적으로 잘 읽히게 하기 위해서 기능적인 타이포그래피,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를 잘 적절하게 적용해 놓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시각적으로도 정갈하다는 것이 미적으로도 좀 더 편안하게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아름답게 모던 타이포그래피라는 관점에서 좀 더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포그래피라는 말이 도대체 뭔지, 타이포그래피라는 말이 어디서 출발했고 어떻게 생성됐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타이프라는 말은 활자라는 뜻이에요. 활자라 아니면 글자 아니면 활판 인쇄 식자공 이런 어원에서 출발을 했고, 그래피는 쉽게 얘기하면 다루는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타이프라는 활자라는 뜻과 기술이라는 뜻이 모여서 합성어로 이제 타이포그래피, 그러니까 활자를 다루는 기술이 타이포그래피죠. 그래서 좀 전에 캘리그래피가 타이포그래피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캘리그래피나 붓글씨는 손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쓸 때마다 다 감정에 따라서 아니면은 어떤 필압이나 어떤 물리적인 영향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 아주 바뀔 수가 있죠. 근데 타이포그래피라는 거는 활자, 그러니까 이미 규정되어 있는 활자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 같은 것들도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타이포그래피라는 말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죠. 글자를 뜻하는 그리스어 타이포, 그리고 어떤 술, 어떤 기술, 학을 뜻하는 기술인데, 활자를 가지고 기술 또는 기록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활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모든 문서나 아니면 글자들이 이미지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것들이 대량 생산이 되는 과정을 겪기 위해서 활판 인쇄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타이포그래피와 관련된 용어들이 그런
활판 인쇄술에서 썼던 용어들에서 기원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기 나팔자들을 이렇게 모아갖고 이렇게 인쇄하기 전에 글자를 이렇게 식자하는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는 이 그림이 그 나팔자를 그려 놓은 것인데, 이렇게 글자들이 저런 덩어리 위에 육면체의 납덩어리 위에 이렇게 새겨져 있죠. 그래서 이런 활판 인쇄에서 활판이라는 뜻이 뭐냐면 살아있다 할 때 살활자하고 판목할 때 판자예요. 그래서 활자라는 것이 원래 글자를 찍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활판 인쇄에서 찍어내기 위해서 일정한 형태로 볼록한 글자의 모양을 갖고 있는 그런 글자들을 쇠막대기에 이렇게 새기거나 나무나 아니면 납에다가 새겨서 그것을 이렇게 인쇄하는 방식을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자란 무엇인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활자라는 것은 글자를 찍어내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볼록한 글자 모양을 갖고 있는 쇠막대기라는 그냥 뜻이에요. 그래서 활자라는 말을 알면 활자체, 우리말로 활자체고 영어로는 타입페이스라는 말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입페이스에서 타입은 활자잖아요. 그럼 페이스면은 활자의 얼굴이니까 그 어떤 특정한 스타일 아니면은 형태들을 구분 짓는 것이라고 이렇게 연상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보는 사진은 구텐베르그가 처음에 인쇄했던 그 구텐베르그 성경 페이지들의 일종이에요. 1455년 그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하네스 구텐베르그가 활판 인쇄술을 처음에 발명을 했다고 전해져 있는데, 그때 인쇄했던 인쇄물이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봐도 정교하게 인쇄되어 있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지금처럼 디지털 프린트로 되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참고로 구텐베르그가 1455년에 그 활판 인쇄를 개발했다고는 일반적으로는 전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증거가 굉장히 약해서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는 구텐베르그가 최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활판 인쇄술이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타이포그래피의 기원이고, 그 용어들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고, 그 개념들을 활판 인쇄술이라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던 타입페이스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폰트의 개념도 구분해서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자체라고 하는 타입페이스는 같은 모양이나 형태를 가진 글자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같은 모양과 형태를 지닌 글자들의 집합을 타입페이스라고 그러고, 그것들을 또 다른 개념으로 더 큰 단위로 묶었을 때 폰트 패밀리 아니면 타입페이스 패밀리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같은 모양의 형태를 가진 이 글자들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약에 알파벳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 A, B, C, D부터 Z까지, 그리고 숫자, 구두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하나의 한 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만약에 나눔 명조체가 있어요. 그럼 나눔 명조체는 같은 타입페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폰트는 뭐예요? 폰트는 디지털화되어 있는 건데, 굳이 정의를 내리면 한 벌의 글자 모양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활자체하고 혼용해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폰트란 거는 활자꼴을 기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이제 컴퓨터에서 코드화돼서 디지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출력 장치를 통해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개념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한 덩어리를, 한 그룹을 폰트라고 하는데, 개념적으로 활자체하고 폰트를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폰트라는 말은 어원이 파운트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납활자 시대 때 이제 그 납을 인쇄소에, 주조소에서 납을 만들어서 이제 인쇄소에 그 납활자들을 팔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쌀 한 대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서 그 무게를 달아서 그거를 이제 인쇄소에 팔았다고 하는데, 그 파운트가
한 묶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폰트에서 출발을 해서 폰트라는 용어가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타이포그래피는 글자의 목소리하고 감정을 불어넣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목소리와 감정을 불어넣는 행위가 표현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능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죠. 그래서 이미지로 인식하는 타이포그래피, 글자, 그리고 텍스트로 인식하는 글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이해가 조금 됐나요? 아니면은 좀 더 혼란이 오고 있나요? 하나의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강의실에서 많이 해보는 실험인데 학생들하고 글자를 읽어보면 그 글자가 어떻게 감정이 불어넣어지는지 한번 스스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문장을 읽어볼게요. 지금 띄어쓰기가 없죠. 그리고 명조체로 되어 있고 그냥 적당한 지금 보시는 화면 크기에서 적당한 크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굵기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읽어보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공감이 되시나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래요? 좀 더 세게 느낄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좀 더 약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앞에서 제가 읽었던 내용하고는 크게 차이가 나죠. 이거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렇죠. 아주 감정적으로 감정을 실어서 잘 읽은 것 같아요. 갑자기 여기서 좀 뭔가 표현의 무드가 바뀌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읽어볼래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네, 목소리 연기가 굉장히 좋은 어시스트 학생이 읽어봤어요. 지금 보면은 글자의 크기는 상대적이긴 하지만 이 화면 안에서의 글자의 크기, 그리고 굵기, 그리고 행이 바뀌는 것들, 아니면 글자의 간격들에 따라서 읽히는 속도가 바뀌기도 하고 읽는 크기, 아니면 굵기, 아니면 표현 방식, 감정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저기 TV 프로그램의 예능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제 자막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어떤 음악 프로그램 같은데 이렇게 가사들이 이렇게 자막으로 밑에 나오잖아요. 근데 유심히 보면은 예전엔 그냥 글자가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그래픽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글자가 들어갔는데 간격이나 위치 조절이 돼서 그런 디테일한 타이포그래피를 적용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TV를 볼 때 한번 그런 화면에서 글자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도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우리는 이미지로서의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텍스트로서의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미지로서의 타이포그래피는 그래픽 디자인이나 아니면 어떤 예술적인 표현 방식에 근거해서 작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읽는 글자, 텍스트라는 점에서 그리고 기능적인 타이포그래피라는 관점에서는 이것들을 좀 더 방법론을 배우고 약간의 트레이닝이 필요를 하죠. 그래서 이번 이 수업에서는 그런 기능적인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다뤄볼 거예요. 좀 더 그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내용들을 조절을 하는 것들, 글자들을 조절을 하는 것들을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레이아웃이라는 개념에서 글자들이 위치하는 것들을 매크로 타이포그래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차차 같이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글자를 볼 때 이런 문서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아마 제가 지금 수업인 줄 알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통 이런 문서를 보면 반응이 굉장히 갈려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픽이나 아니면 글자들에 예민하지 않은 부분 아니면은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냥 문서네 아니면 글자가 하얀 종이 위에 프린트 되어 있네 라고 할 수도 있고, 조금 예민한 분들은 읽기가 조금 불편하다, 자간 행간이 조금 이상하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굉장히 무심하게 이런 프린트, 이런 문서들을 굉장히 많이 생성을 해내죠. 조금 고쳐봤어요. 어떤가요? 조금 더 편안하게 읽히는 거는 확실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앞에 문서보다 뒤에 문서를 더 좋아할 거예요. 그거의 차이를 못 느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면 좀 더 친절한 디자인이 될 거고, 사람들이 그런 문서를 읽을 때 좀 더 쉽게 빨리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 아니면 잘못 읽히는 그런 것도 방지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이 기능적 타이포그래피라고 할 수 있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화면을 두 개를 자꾸 넘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보기 위한 목적을 가진 글자인가, 아니면 읽기 위한 목적을 가진 글자인가, 이것을 구분하면서 디자인을 접근했을 때 우리가 좀 더 목적에 맞는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랬을 때 더 이제 시각적인 기능, 아니면 어떤 읽는 것이라는 기능, 아니면 미학적인 기능, 어떤 것이 됐든 목적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디자인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적인 타이포그래피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다시 얘기를 해볼 수 있냐면,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저한테는 요리사죠. 근데 엄마가 셰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 셰프는 아니지만 어머니가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죠. 그리고 나도 자취를 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해 먹어요. 그래서 뭐 짜장라면 요리사, 뭐 일요일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전문 셰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셰프라는 말을 붙이는, 직업에서 붙이는 이유는 전문적으로 음식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영양도 고려하고, 시각적인 아름다움도 고려를 하고, 대량으로 식당에서 생산하는 것도 고려를 해서 그런 전문직을 셰프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타이포그래피를 다루는 디자이너도 그런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야지, 모두가 디자이너가 될 수는 있지만 전문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론들을 좀 더 섬세하게 배워 나갈 필요가 있죠. 하다못해 셰프들은 양파를 자르는 방법, 파를 자르는 방법, 아니면은 제철에 맞는 재료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과 비교를 한다면 디자이너들도, 그래픽 디자이너들도 적절한 폰트를 정하는 방법, 크기를 정하는 방법, 아니면은 글꼴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선택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방법론들을 쉽게 알면 디자인은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품을 만든다고 하진 않잖아요. 디자인이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공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이해를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보는 이 화면은 얼마 전에 그 인기가 많았던 그런 버스킹을 하는 어떤 음악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버스킹이라는 것이, 아니면은 같이 즉흥 연주 아니면 협주를 하는 것이, 코드를 이미 사전에 서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즉흥적으로 연주를 하거나 합주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자이너도 합주를 하려면 그런 방법론이나 음악 세계는 코드, 그 음원, 그런 것들을 이해하듯이 타이포그래피의 그런 원리들을 이해를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더 잘 이해를 하면서, 그리고 협업을 할 때 디자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지로서의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그러니까 표현적인 방법에서 이미지로서의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기능적인 방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지금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각각 글자를 어떻게 다루고, 그 글자의 조합으로 어떻게 감흥을 주고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